제가 그동안은 이제 일반인 대상 수업도 하고 중개사 대상 수업도 많이 해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중개사님들이시잖아요, 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개사님들이 현장에서 거래하실 때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는지, 이제 재개발 쪽에서 어떤 거래 사고가 많고 이걸 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목차는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목차는 뭐 사실 이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이제 공부를 처음 이쪽에 일을 한 게 이제 95년도부터 일을 했거든요. 근데 법령 가지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게 별 의미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순서 들어갈 게 아니고 좀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목차는 이렇게 정했지만 큰 틀에서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하는 좀 구성을 좀 짜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갈 건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나갈게요. 이건 제가 저희 상담에 들어왔던 상담 내용 중에서 실제 있었던 내용들인데,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실제 이거 다 제가 가짜로 만든 게 아니고 실제 상담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만약에 A 재개발 지역에 뭐 한남 뉴타운 3구역이다 그러면 그 한 구역에 1-1번 등기부 등본 이걸 띄워봤더니 갑이 토지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불법 부분 전혀 없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뭐 예를 든 지역이에요.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합법적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갑으로부터 온전하게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불법 없는 거를 매입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구청에서 전혀 다른 그 구역 내 15-2번 조합원하고 아파트 한 채를 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핵심 단어는 조합 설립 인가 이유인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가 그런 게 해당되는지. 두 번째, 이제 재개발 좀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서울 같은 경우는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아파트 받을 수 있거든요.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부산은 60이에요. 근데 안전하게 하려고 95제곱미터를 산 거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이게 아파트 자격이 없대요. 예,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게 어떤 게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요즘에 가장 많은 거죠. 신축 물건들. 예, 왜 재개발 지역에 신축을 해서 파는지 모르겠지만, 신축 물건 중에서 한 개를 샀는데 이게 이제 합산되는 거. 이건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뭐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 재건축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재개발 지역에 뚜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끼리는 뚜껑이라고 부르는데, 토지 지분이 한 평도 없이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것도 아파트를 주거든요. 그렇게 알고 샀는데,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토지 소유자랑 아파트 한 채 나눠 가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중개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다섯 번째,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 이런 물건은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 도로가 아니면 뭐 어떤 요건, 뭐 무주택 요건을 만족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어요. 예, 뭐 그것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아파트를 못 받는데, 난 무주택 요건 다 만족했는데. 예.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입주하고 1년 지났는데 조합에서 나가려고 한 사례도 있어요. 1년 후에 밝혀진 거예요. 입주하고 나서. 근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한 10명 이상이. 예.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참고로 이 90제곱미터 미만에서 30제곱미터 이상 이 규정은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 사시면 아예 안 돼요. 예. 이제는 없는 규정인데, 옛날에 있었던 규정이 약간 있었으니까 그때의 사고 사례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주거로 전환하면 아파트를 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주거로 되면 아파트 받는 줄 알고 특히 용산 일대에서 거래가 많이 됐죠. 이제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중간에 이제 중개를 하시거나 거래에 인벌브가 됐다면 사실 중개사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이거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설명 요건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도 좀 잘 팔고 싶으니까 뭐 이거 아파트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시려면 뭘 써주시면 안 돼요. 네. 그냥 거래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받을 수 없는 거를 거래했을 때 그게 중개사의 귀책은 아닌데 그래도 알면 더 좋잖아요. 이제 어떤 거를 알아야 이런 내용들을 짚을 수 있는지 3시간 좀 짧긴 하지만 최대한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뭐 개발 방식, 적용 법령, 조례, 뭐 이런 진행 단계, 지번, 보존 등기일, 공유일자, 실제 사용 현황 이런 것들을 쭉 적으라고 해봤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거를 그냥 딱 한 번만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나오게 할 수는 없을까. 예. 그래서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근데 개발 중에 있는데 그래도 그게 뭐 어떤 거를 보기 예, 어떤 거를 보기 위한 것인지를 알려면 그럼 내가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툴을 보여드릴 건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다 이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 방법을 알려면 이제 그 안에 메커니즘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 메커니즘을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들의 거의 99.9%는 당연히 법령을 보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법령을 볼 때 많은 실수들이 어떤 실수들이 있냐면 지금 현재의 법령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의미가 크게 없어요. 법령을 볼 때 저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연역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물건 속한 물건이 어떤 날짜에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연역을 쭉 훑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물건은 2001년도 법령이 적용되고 어떤 물건은 어떤 상황은 어떤 물건은 상황도 다를 수 있고 물건도 다를 수 있죠. 어떤 물건은 2019년도 법령을 봐야 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찾는 방법은 저 뒤에 부칙에 가면 나와 있어요. 부칙에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지셔야 돼요. 그런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게 어려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칙에 좀 재개발 중에서 좀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조합 설립 인가할 이후에 투기 가해지구에 전매 금지를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옛날에는 19조에 있었거든요. 19조에 있다가 지금 최근에는 39조로 법령 자체가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19조에 있을 때에 저 부칙에 가보면 19조가 이렇게 바뀌었다. 바뀌었으니까 지금 어저께 바뀌었으니까 오늘부터는 요 법령을 적용해라. 이렇게 그 안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 먼 뒷날짜 한참 후에 가서는 그게 39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칙에 가서 보면은 19조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법령 조항에 가보면 그게 39조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안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제처에도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하기도 했었는데 뭐 들어주진 않더라고요. 저의 생각은 법령이 바뀔 때 조문을 이렇게 내용이 바뀌더라도 법령 숫자는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현재 많은 법령들이 법령이 중간에 추가되거나 막 이러면은 숫자들이 바뀌면서 좀 꼬여버렸어요. 그런데 또 이건 전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꼬여놨더니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면 이걸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은 이거 절대 파악이 안 돼요. 우리끼리 잘 알자고요, 그러니까. 고맙게도 참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법을 하시는 분들이 원래 법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야 또 그분들도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자치법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에 또 거의 대부분은 이 물건은 물딱지다, 이 물건은 물딱지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내용의 거의 또 90%는 조례에 있어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어떤 분 저한테 세무 쪽으로 물어보시면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는 또 세무를 보려고 하면 또 그 법령을 또 세무사 법령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세무 쪽에 대해서는. 그냥 뭐 상식 정도에서 좀 더 넓게 알고 있겠죠. 근데 저도 만약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모를 때는 전문가를 찾거든요. 근데 뭐 전문가들은 제 주변에 많이 계시니까 어떤 분이 농지산지 전문가다, 어떤 분이 물류센터 전문가다, 뭐 어떤 분이 펜션 전문가다 하면 찾는데 그런데 그때 찾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뭐냐? 어떤 재개발 전문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뭐 신사임당처럼 막 유명해?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항상 질문할 때 뭘 질문하냐면 그렇다고 제가 뭐 캐는 내는 게 아니고 이 현장이 경기도인데 김포시인데 또는 뭐 화성인데 여기에 농지에 만약에 물류센터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조례 몇 조에 있느냐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전문가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저의 주장은 어떤 한 분야든 그게 부동산뿐만 아니고 어떤 분야든 조례가 전문가예요. 그 조례는 항상 바뀌어요. 그래서 그 캐치를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의 거의 디테일은
저는 디테일이 생존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디테일은 결국은 조례에 있다. 그래서 조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법령도 없고 조례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신통기획? 이건 어떤 법령인지 좀 애매하죠. 오세훈 씨가 만든 건데 오세훈 씨는 행정가지 법률가는 국회의원은 아니니까 법을 만들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만 신통기획을 만들었단 말이죠. 브랜드를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그건 어떤 법령에 근거 있냐는 거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법령에 근거 없이 지자체가 스스로 개발 사업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유타운도 그랬어요. 유타운도 2002년 10월 23일에 발표될 때 법령이 없었다가 2003년 3월 15일에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법령이 없을 상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법령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무어타운 유명하죠? 무어타운도 현재는 법령이 없어요. 물론 그 세부적인 실행 방법은 다른 법령을 빌리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다가 법령이 없다. 그러면 뭘 따지느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지침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지침은 100% 믿지 마세요. 지침은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지침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저는 신통기획의 거리산정 기준일이 깨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뭐 이건 좀 별도의 얘기인데, 근데 하여간 이 지침은 좀 서울시가 억지로 좀 만드는다 보니 물론 저희보다 더 높은 기관이긴 하지만 상위법이 없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근데 따를 수밖에 없다. 따를 수밖에 없지만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로 봐라.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게요. 네이버 지식 검색이에요.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답변을 보면 답변을 누가 하냐면 초등학생들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단적인 예로 네이버 지식 검색 유튜브에 권리가액 쳐보시면요. 권리가액은 감정평가 금액 곱하기 비례율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알고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제가 3년 전, 4년 전에 네이버 유튜브 이렇게 검색해보면 100%가 그렇게 다 도배가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똑똑해지신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뭐 저도 일조를 했겠죠. 제가 신문도 만들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에 지식 검색을 해보시면 10개 중에 한 3개는 정상적인 답변이 달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7개는 또 엉망이야. 유튜브는요, 다 엉망이에요. 예. 막 복사 하나 봐요. 어저께 뭐 심사하는 난리 났던데. 복사 했다고. 예.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전문가처럼 보여는 해야겠고, 본인이 그 지식은 없고, 그러니까 지식을 어딘가에서 베껴오다 보니까 이 잘못된 지식이 계속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권리가액이라는 표현이 도정법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권리가액이라는 표현이 주택법에도 있고 기타 여러 법령에도 있어요. 취득세법에도 있고 있는데 다 달리 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럴 수 있죠. 무주택 규정이 어디 규정돼 있죠? 주택법은 주택법 적용할 때. 취득세법에도 또 따로 규정되고 있죠. 그죠? 무주택 규정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개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개발법을 따라야겠죠. 재개발법에는 권리가액은 감정평가금액 곱하기 비례율이라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전혀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을 공부했다를 넘어서요. 잘못된 투자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실수가 그 안에 깔리가 버리게 되는 거죠. 논리를 잘못 배우면. 그래서 이게 지식검색의 한계예요. 제가 이걸 한번 깨우쳐 보려고 제가 이제 네이버 딱 들어가서 그냥 쫙 뒤져봤어요. 재개발에 대해서 잘못된 답변들. 무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내가지고 그냥 좋아, 한번 내가 한 하루 종일 한번 해보자. 300개를 제가 막 답변을 막 다 달아가지고, 뿌듯하게. 제가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 뿌듯하게 딱 해가지고 아침에 딱 메일이 딱 왔는데, 당신은 상습성 답변에 의해서 모든 답변이 삭제되었습니다 하고 네이버. 제가 다시는 그래서 그런 엄한 짓 안 해요. 돈 벌기도 바쁜데, 사회봉사 같은 거 안 하기로 했어요. 이건 믿으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 뭐냐면, 되게 많잖아요, 법령이요. 도정법, 도심주간정비법, 빈지미 소규모 정비사업법, 도시개발법, 서울시 지역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뉴타운, 도시 촉진을 위한 촉진법에 의한 촉진지구, 도시재생법, 재래시장 육성법, 재정비 촉진법, 모아타운, 이거 엄청 많잖아요. 이게 다 뉘앙스도 다르고 메커니즘도 다르고 스토리가 다 다르다는 거죠. 아주 일반인들이 정말 전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거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은평 뉴타운이 뭘로 개발했나요? 재개발이었나요? 재건축이었나요? 네, 도시개발이었어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이었는데 은평 뉴타운을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터지느냐? 도시개발법에서 아파트를 배정해주는 기준하고 도정법의 재개발에서 아파트를 배정해주는 기준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거래를 도정법으로 거래했을 수도 있고 도시개발법으로 거래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거의 90%는 비슷해요. 하지만 10%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사고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령들을 다 별도로 이게 어떤 뉘앙스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걸 진행하기 위한 건지 시행하기 위한 건지, 그냥 그림만 그리는 건지,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 계획을 하려는 건지, 그림을 그리기 위한 계획을 하기 위한 계획을 하려는 거지.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뉴타운은요, 개발을 하기 위한 계획을 잡기 위한 계획이에요. 너무 길이 멀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사업들을 다 할 수는 없겠죠. 요즘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소규모 정비사업, 가구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을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데, 전 사실 97년도에 비대위를 만들어서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계속 요 재개발, 옛날로 따지면 주택 재개발이었죠. 그 다음에 도심 재개발, 이쪽에 많이 일을 해왔는데, 근데 오늘은 이제 요 재개발 얘기만 많이 할게요. 재개발 얘기 많이 할 건데, 주로 재개발 얘기 중에서 아파트를 주고 안 주고에 대한 기준, 그 물딱지가 되고 안 되고, 이때 중개사님들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될지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장에 가면 이런 프랜카드도 엄청 많죠? 네. 이거 왜 붙이는지 아시죠? 왜요? 가격 띄우려고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게 이거예요. 수촌 A구역.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수촌 A구역 추진 동의서 접수. 이거 재개발 추진하겠다는 동의서예요? 재건축 추진하겠다는 동의서예요? 아니면은 신속 통합을 하겠다는 동의서예요? 네. 뭐를 추진하겠다는 말이 없어. 재개발 동의서와 재건축 동의서는 아예 애초부터 시작 자체가 다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믿지 말고 그 현장이 정말로 개발될 거냐. 그건 이제 소개할 때도 이 현장이 개발이 된다. 왜? 노후도 요건이 이렇고 접돌 요건이 이렇고 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각 사업별로 별도로 따져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권리가액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해보고 갈게요. 이게 나중에 분양 자격분하고도 되게 중요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뒤에 보여드릴 이거 물딱지입니다. 이거 왜 95제곱미터인데 왜 아파트를 못 받느냐? 이거는 왜 80제곱미터인데 조금만 노력하면 아파트 바꿀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80제곱미터면 10제곱미터 부족하잖아요. 그럼 10제곱미터 붙이면 될 거잖아요. 그럼 붙일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뒤에 얘기들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권리가액에 대한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죠. 권리가액 감정평가금액 곱하기 비례율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권리가액 말고 감정평가금액 곱하기 비례율은 분양기준가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권리가액은 뭐냐? 좀 어렵게 표현하면 권리가액은 자본금의 인정이에요. 또 하나가 분양 대상의 인정 여부예요. 분양 대상, 아파트를 준다 안 준다? 아파트를 준다 안 준다를 따질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 지역조합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조합에 가서 나 여기 조합원 될게요 라고 현금으로 투자를 해도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현금 투자해도.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현금 투자 조합원을 막고 있어요. 현물 출자만이 조합원이에요. 근데 현물 출자는 어떤 현물 투자냐? 그 구역 안에 현물 투자를 해야 돼요. 그 구역 안에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그 재개발 사업에 던져놓은 자본으로 보는 거죠. 요 자본의 인정, 요 물건을 가지고 나중에 아파트를 줄 거에 대해서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인정, 이게 권리가액에 대한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3시간 동안 할 얘기들은 결국 뭐냐면 권리가액에 포함이 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얘기할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95제곱미터는 왜 아파트를 못 받았을까요? 포함되지 않는 게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예. 포함되지 않은 거를 억지로 붙였다는 거죠. 그게 또 지역별 조례마다 날짜 기준이 다 달라요. 그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아파트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선 자본의 개념으로 보자고요. 이거는 뭐 재개발, 재건축, 지역조합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냥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 자본주의 구조에서 놓고 본다면 사나다라마가 자본금 1억씩을 대고 비율 20%씩을 가지고
어떤 수익 사업을 했어요. 그 수익이 5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비용 털고 순수익 5억 났다면 내가 가진 퍼센트만큼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자본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총 합계 5억을 요 가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지분율만 높아지면 되겠죠. 그죠? 요 지분율만 다른 사람들 건 가만 놔두고 내 것만 딱 높여버리면 내가 월등히 많이 가져오죠. 또는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이 망가지는 것 같아. 이거 완전히 망했어, 이거는. 그러면은 내 자본 비율이 크면 클수록 손해도 같이 커지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겠죠. 이때 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합치해서 늘거나 줄이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늘린다면 이거는 사업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상법에서도 일부분의 증자나 일부분의 감자는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전체 주주 의결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 거죠. 그 개념이 그대로 재개발로 들어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들어와서 너의 재산을 억지로 늘리거나 억지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다? 그게 권리가액이라고 한다는 거죠. 뭐 이해하셨죠? 예. 제가 이런 수업을 지금 한 10몇 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이해시킬까를 노력하다 보니까 별의별 걸 다 끄집어 당기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재개발 얘기를 한번 와볼게요. 이 사람은 땅이 한 평도 없고 뚜껑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이죠. 아파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 평가사가 요 물건 단위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땅이 없으니까 건물만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건물이 5천만 원이니까 건물의 평가 금액의 합인 내 자산의 총합이 권리가액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 사람은 위에 건물도 있고 땅도 2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그 땅 하나하나 필지에 대해서 다 감정평가를 해요. 나중에 관리처분 내역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 토지 1번, 토지 2번 이렇게 다 평가가 따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감정평가가 쭉 잡히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감정평가의 합을 이 사람의 자산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을 봤더니 33평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 24평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33평의 개수를 받은 게 요 5등까지 아파트를 받았고요. 6등부터는 24평으로 밀렸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현장은 33평은 그냥 느낌상 피가 3억 붙을 것 같아. 근데 24평은 피가 5천만 원밖에 안 붙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합원들이 너도 나도 33평 몰리겠죠. 그러면 나는 안전하게 커트라인 넘어섰죠. 마는요. 이분은 가는 밀렸죠. 요 커트라인이 얼마였죠? 1억 4천, 1억 3천이죠. 요거 4천만 가를 넘겨버리면 되잖아요. 이때 이 둘이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작전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요 한 땅을 요 사람한테 팔면 되죠. 네. 언제요? 뭐 한참 전에. 조합설 인가 전에. 구역 지정 전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 요 사람의 감정평가 금액이 합계가 되면서 권리가액이 높아지죠. 요 사람도 줄었지만 어쨌거나 커트라인 다 둘 다 넘어갔죠. 그럼 요 사람은 요걸 좀 비싸게 팔아야 되겠지, 이 사람한테. 그죠? 요거를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허용하는 순간 조합원들끼리 장난질을 그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칠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감정평가 금액 합은 1억 5천이 맞지만 감정평가 금액의 합 중에서 어떤 기준 날짜 이후에 억지로 사들인 거는 권리가액에서 빼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권리가액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그러면 요 1억 권리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렇죠. 현금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금 청산한다는 뜻은 두 가지 개념인 거죠. 조합원이 되면 현물 청산을 받을 수 있고요.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현물 청산을 받는다는 거는 아파트를 배정받는다는 거고요. 현금 청산을 받는다는 건 돈으로 받는 거예요. 분양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현금 청산을 받는 거고요. 아파트 분양 자격이 되는 사람은 현물 청산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현물 청산 받는 사람들 중에서 어거지로 붙인 것들은 그것만 별도로 빼서 현금 청산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뺀 돈을 요거를
권리 산정에서 제외한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권리 산정에서 제외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라고 규정했을까요? 아니면 거꾸로 권리 산정에 포함되는 물건은 이거는 돼, 이거는 돼, 이거는 돼라고 규정했을까요? 포지티브로 규정했을까요? 네거티브로 규정했을까요? 금지로 규정했을까요? 허용으로 규정했을까요? 법령이 금지가 센가요? 허용이 센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금연구역을 정하는 게 담배 피우는 사람 입장에선 센 법이에요? 흡연구역을 정하는 게 센 법이에요? 내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봐요. 금연구역을 정한다는 뜻은 금연구역에 담배를 못 피죠. 다른 지역은요. 다 필 수 있는 거죠. 흡연구역을 정한다는 뜻은 거기서는 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나머지는요. 다 못 피는 거죠. 흡연자 입장에서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금지로 정하는 게 센 법이에요? 허용으로 정하는 게 센 법이에요? 허용으로 정하는 게 센 법이죠? 예. 그죠? 예, 그 참고로 민간인들끼리 민사에 적용해서의 법률의 법체계는 전 세계 모든 시스템이 다 당사자주의로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규제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법은 행정청하고 개인하고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로 더 우선시해야 돼요? 공익적 목적이냐, 개인의 사생활이냐? 이건 사안마다 약간 다르겠죠. 네, 사안마다 다른데 국가가 어떤 행위를 개인한테 구속력을 가할 때는 이때는 사인의 행동력을 더 크게 봐요. 안 그러면 이게 공산주의가 돼버리거든. 그렇잖아요. 이거 뭐, 야, 아침에 9시까지 일어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5시만 되면 동해무가를 틀어줄 테니까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은 국가기관이 행정기관으로서 개인을 구속을 할 때는 허용 규정으로 구속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위헌 판단을 받고 있어요. 공익적 목적인 경우만 제외하고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전부 다 금지로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마, 하지 마라만 규정을 해야 돼요. 이거 해로 규정할 수 없어요. 해로 규정하는 순간 인간들이 로봇가 돼버리는 거죠.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너 이거 말고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국가가 뭐뭐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돼요. 만약에 길을 가다가 침을 뱉으면 5만 원이다. 껌을 뱉으면 괜찮아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법을 정할 때 행정법은요 항상 행정법원 판사들이 야 너희들이 구속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정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권리산정에 제외되는 물건이 금지 규정이잖아요. 제외되지 못하는 걸 정했어요? 제외되는 걸 정했어요? 헷갈리시죠? 막 갑자기 제외되지 못하는 걸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이건 하지 마만 안 하면 돼요. 그거 아닌 것들은 다 붙이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됐죠? 네. 네. 그래서 지분 쪼개기, 지분 합치기가 어마어마하게 제 주변에 많은 거예요. 왜냐?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만 살짝 돌려서 안 하거든. 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좋아버린다면 이렇게 분양 예정 대역서를 받게 되는데 이 분양 예정 대역서에는 각각 번지에 대한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이 쭉 나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권리가액이 합산이 되면서 곱하기 비례율을 해가지고 분양기준가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배정받으면은 지급액과 이런 게 정해지는데 그런데 아까 권리가액에서 빼줬던 거 있잖아요. 돈으로 받는 거. 요거는 청산 내역서로 간다는 거죠. 요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는 비례율 항목이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요? 비례율 항목이 없죠. 무슨 얘기냐면 내 권리가액에 들어간다는 뜻은 내 사업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자본으로. 사업을 다 해서 남는 돈, 모자란 돈을 사업성에 맞게 비례에 따라서 나눠주고 더해주고 하겠다는 뜻이고 뒤에 그냥 현금으로 주고 만다는 뜻은 사업에 비례를 적용시키지 않고 그냥 너 이 돈 끝! 그냥 주고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받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냥 요거 한 장 받거나 요거 한 장 받고 끝나죠. 예. 나중에 아마 재개발 사가시다 보면 이제 이거 보면서 아 옛날에 왜 이걸 내가 이렇게 생각을 안 했지? 왜 뭐 못 보고 있었지? 이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사실은 이게 관리처분 총회 때 이게 관리처분 총회 즈음에 개별 통지가 되잖아요.
근데 총회 전에 일정 부분 책자로 배포가 돼요. 네, 근데 예전에 저 때는, 95년, 96년, 97년 이때는요, 이런 내용의 책자를 총회장에 들어갈 때 줬어요. 그것도 책 이만해. 총회장에 들어갈 때 보는 거예요. 아, 감정평가 총회가 얼마 나왔으면 나는 어느 정도 되겠구나. 난 지난번에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전문가도 총회 책자를 보고 이 현장이 사업성을 분석하는 게 최소 하루 걸리거든요. 저도. 근데 총회장에 가서 총회를 2시간 정도 하는데,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하는데, 들어갈 때 그걸 받아서 제가 이거 무슨 분석을 하겠어요. 제가 그때는 어렸죠. 그때는 2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이런 총회장에 쭉 막 몇백 명 모여있는 데 들어가서 딱 받은 거예요. 제가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 숫자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합장이 답변을 못해요. 그랬더니 옆에 사회자분께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재개발 쪽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고 본인 자랑이 한 10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데 질문이 뭐셨죠?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비례 숫자에 여기 분모에 여기서 이 숫자의 정확한 금액이 왜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거는 뭐 답변이 안 됐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근데 지나갔어요. 지나갔다가 또 한 30분 있다가 또 질문했죠. 질문했더니 그렇게 3번 했더니 이제 갑자기 어깨들이 예, 쭉 보더니 이러면 총회를 방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총회장 한 번 빌리는데 돈 1,000만 원 드는데 돈 1,000만 원 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한테 얼마나 큰 피해 주는지 아느냐. 아니 제가 무슨 막 되게 나쁜 놈이 된 듯한 느낌? 그래가지고 제가 조용히 있었죠. 근데 아무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현장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현장에 갔을 때는 이제 제 지인들 다 데리고 갔죠. 조합원 다 돼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 딱 할 때 이제 똑같은 짓을 또 해요. 자기 자랑 한 10분, 질문 뭐였죠? 또 말도 안 되는 답변. 그럼 제가 또 다시 대받아치면은 뭐 이건 총회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저쪽에서 한 분이 저도 궁금합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 아시는 분이죠. 짰죠? 네, 그러면 이제 또 한 분이 저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분이 들어봅시다. 이렇게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했더니 이제 나중에 그 조합의 이사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저 그냥 투자자다 했더니 조합에 한번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 조합에 총무이사가 됐던 건데, 예, 총무이사가 됐던 건데, 근데 생각보다 조합원들이 뭣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행 법령은, 공고사항은 되도록이면 조합원들이 미리 알 수 있게끔 총회 전에, 좀 한 달 전에, 뭐 열흘 전에 주라는 건데, 그 주면 또 뭐 할 건데요? 그 가르치는 내역 볼 줄 아는 사람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 내용을 알기 위한 개념을 지금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쭉 설명드릴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설명드릴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할 거예요. 근데 이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는 법으로 올라가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 그래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을 벌어졌냐면 법이 있고요,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규칙이 있고요, 지역별 조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깡패가 있어요. 누가 제일 가깝죠? 예. 말 안 들으면 어떤 제재를 가는 게 누가 제일 빨라요? 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법이 멀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예. 법이 멀다. 예. 우선 맞고 시작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 조례가 깡패라는 거죠. 예. 만약에 어떤 지역에 지분 쪼개기가 일어나요. 지분을 쪼갰어. 그 아파트 2개 달래. 금지 규정이 없어, 법에. 그러면 금지 규정이 없으니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었어. 안 된대.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 이거는 될 것 같아. 이건 상위법 위반이야. 상위법, 헌법의 위반이거나 아니면 뭐 민법의 위반이거나 아니면 상위법, 도조법의 위반이야. 제가 보기엔 상충이 돼. 그럴 수 있겠죠? 저는 딱 보기에 왜 이거 아파트 안 준다고 얘기하느냐, 서울시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시는 뭐라고 얘기하면 상위법하고 어긋나는 거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 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제가 만약에 행정소송을 걸면 이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진짜 제가 이 답변을 직접 받아봤어요. 그러면 소송에서 이겨오세요. 그럼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소송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안 해요. 왜 안 하죠? 아니, 그 물건을 안 하면 돼. 네, 그 물건 안 사면 되구나. 거래 안 하면 되고, 뭐, 그 물건에 제가 관계가 안 되면 되는 일이잖아요. 굳이 제가 그걸 해서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뭐 재개발 못해서 그런 물건 샀어요. 사가지고 서울시가 아파트를 안 준대요. 이 사람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못 싸워요. 네, 왠지 아세요? 어떻게 싸울지 몰라. 일반인들은 행정소송이라는 게 되게 무섭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전문가들은 행정소송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지만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만들었던 엄청나게 많은 지분 쪼개기 금지 규정들이 2008년도에 법으로 올라가면서 다 깨져버렸어요. 그 깡패 같게 만들었던 규정들이, 법은 아니잖아요. 법은 서울시가 깡패 만들면 안 되겠죠. 법으로 올라가면서 법제처의 법률 심사를 받으면서 이거는 이 법하고 다릅니다. 이 법하고 다릅니다 하면서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재개발, 신축 쪼개기, 지분 쪼개기, 지분 합치기가 어마어마하게 성행을 한 게요. 2009년, 2010년이에요. 왜 그러느냐? 모든 조항이 다 없어졌거든. 왜냐? 그 전에 지분 쪼개기 업자들이 그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서울시가 강력하게 규정을 해왔는데 법에서 보기에 지역별 조례가 너무 약하다라고 해서 법으로 끌어올렸더니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다 삭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 업자들은 더 날개를 달아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내용들이 법으로 올라가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물건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따질 때 어떤 기준일을 딱 두고 그 기준일에 전이냐 후로 따질 거예요.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100제곱미터에 이거 그러면 이거 아파트 뚜껑 하나 아파트 이렇게 받아 2개 받아도 되겠네? 아니지. 그냥 오다 그냥 뭐 도시형 생활지구 지어서 8개 지어서 아파트 8개 달라고 하는 이게 신축 쪼개기. 요거는 이제 필지 분할 이렇게 쪼개기. 뭐가 있든 간에 이런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날짜가 딱 정해지면 이 전액 거는 인정. 요 이후 거는 아파트 안 줄게. 이게 물딱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 요 물건이 요 날짜 지나면 안 된다는 요 물건의 상태를 그러면 또 뭐를 봐야 될 거냐는 거죠. 그 물건은 또 여러 가지 날짜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건축 허가 접수일도 있고요, 사용 승인일도 있고요, 등기 완성일도 있고요, 등기 접수일도 있고요, 등기 완료일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일을 고시할 때는 그 기준일도 기본계획이, 구역지정이, 조합설립일 이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 물건의 완성 날짜를 뭐로 정할 것이냐, 기준 날짜를 뭐로 정할 거냐를 정확하게 잡아야 이거는 이 물건은 이 날짜 이후는 물딱지구나, 이 물건은 이 날짜 이전은 물딱지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축 쪼개기는 또 날짜가 다르고 토지와 건물을 쪼갠 건 또 날짜가 다르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지역별로. 그래서 날짜를 다 각각을 봐야 된다. 이제 가장 아주 빈번한 사례, 아주 제일 빈번한 사례, 신축 쪼개기 같은 걸 보면 신축 쪼개기에 신축을 쪼갰다? 그럼 신축이 가능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땅을 사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기본 계획이 지나고 구역 지정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아예 건축허가가 안 나요. 그죠? 건축허가가 아예 안 나. 뭐 화재로 소실돼 가지고 부득이한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구역 지정 이후에는 신축이 아예 안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본 계획은 관리 계획이니까, 관리 계획이 아니라 기본 계획이고 구역 지정 관리 계획이니까 요 전 단계에서는 신축 허가가 난단 말이죠. 근데 신축 허가가 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요 기본 계획 수립부터 구역 지정 사이에 요 신축 물건도 아파트를 안 주고 있어요. 예.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의 성북구에 있는 모 현장이었는데 구역 지정으로 갔다가 박원순 서울시장 때 주민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구역 지정을 해제해버린 거예요. 예. 구역 지정을 해제했어요. 그럼 구역 지정 해제했으니까 건축 제한이 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축업자들이 뭐 해요? 신축했죠. 그럼 신축업자들이 신축할 때 왜 그걸 신축했어요? 건전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의 목적이었어요? 예, 뭐였어요? 지분 쪽이겠잖아요. 그분은 다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 지역 재개발 됩니다라고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는 거죠. 왜냐? 기본계획이 있었으니까. 구역 지정은 해제가 됐지만 기본계획은 살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려면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서 권리 산정 기준으로 해제가 같이 되는지도 봐야 돼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그 지역에 거래하신다. 구역 지정이 되어 있다가 해제됐거나 또는 기본계획이 있는 지역들이거나 하는 지역들은 반드시 구청에 가셔가지고 저는 이것도 솔직히 각 지자체가 고시만 볼 수 있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통합된 사이트가 없어요. 근데 딱 들어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이 지역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이 기본계획일입니다. 라고 하면 구역 지정이 해제될 문제가 아닌 거죠. 권리 산정 기준이 살아있으니까 신축을 하면 뭐 할 건데요. 네. 제가 이렇게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저랑 친하신 어떤 신축업자분이 쪼개기 업자분이시죠. 방송에 출연해서 팔고 있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죠. 예. 근데 그건 사고가 안 터져요. 또는 언제 터져요? 예. 관리 처분할 때. 그럼 관리 처분은 언제 해요? 10년 후에. 예. 그래서 사고가 거의 안 터져요. 예. 어쩌면 평생 안 터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축이 많아져서 노후도 요건이 깨져버려서 재개발이 안 돼. 이런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뉴타운 케이스인데요. 뉴타운은 특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과 구역지정을 동시에 지정한 거거든요. 이런 지역이 뉴타운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뉴타운과 함께 도시재생 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와 함께 동시에 기본계획과 구역지정이 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죠? 원래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뭐 도시계획 20 뭐 이렇게 하듯이 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유타운으로 빵빵 지정한 거는 기본계획 절차 없이 그냥 기본계획과 구역지정을 동시 추진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추진했던 지역이 그게 해제가 되면 그러면 이건 동시 해제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지역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신축 쪼개기 물건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분리하거나 이렇게 필지를 필지를 쪼갠다는 건 지적법에 의한 지적분할이죠. 지적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필지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소유권만 공유 취득하는 거. 소유권만 공유 취득한다는 뜻은 등기분할이죠. 등기법에 의한 등기분할을 하든 지적법에 의한 지적분할을 하든 그 날짜가 있다는 거죠. 그 날짜가. 그 날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90제곱미터 미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걸 이렇게 가지고 올 때도 그 날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분 쪼개기는 결국은 이런 거죠. 조합원이 2명이에요. 2명인데 5계층을 지으면 조합원이 2개 가져가고 그 다음에 2개 가져가고 3개 남는 것 중에서 요 2개는 공사비로 쓰고 1개 남는 거는 요 2사람의 분담금을 좀 줄여주고 요게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모델인데 요 2명이 3명으로 딱 늘어버리는 순간 분양 물량이 1개 줄어들면서 요 3명이 분담금이 좀 늘어나겠죠. 일반 분양이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4명이 되는 순간 이제는 일반 분양이 없어지니까 공사비가 부족하면 터져버리고 더 많이 분할된다면 어떤 일이 터지냐면 조합원 물량보다 건립가구 수가 더 적어지는 문제가 터지죠. 제가 제 친구랑 정비업체 같이 일을 했던 곳 중에 한 군데가 옥수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현장을 가가지고 열심히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초기 시작할 때 조합원이 500명이었는데 막 쪼개버린 거예요. 너도 나도. 그래서 사업시 인가쯤에는 1,300명으로 늘었어요. 네.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건립가구수가 1,200가구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0평짜리로 줄여버리고 설계 변경이 들어갔죠.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업에 어떤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문 쪼개기들의 유형을 사실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 이제 3시간 동안에 하기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간략하게 하면 필지 분할하는 거, 필지를 이렇게 붙이는 거 또는 공유 분할하는 거, 또는 토지와 건물을 나누는 거, 토지와 건물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다세대로 분할하는 거, 또는 아예 허물고 다시 짓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지 분할, 필지 합산에 대한 개념인데 이것에 대한 첫 번째 기본 개념이 뭐에서 시작한다고요? 권리 가액에서 시작한다고.
권리가액에 온전하게 붙어 있는 거 하나, 땅. 그런데 이거를 권리가액에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를 따질 때 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금액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개념을 놓고 면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내 기준 면적이 더 크냐 작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역으로. 지분 쪼개기가 있다면 지분 합치기가 있죠. 네. 다가구를 다세대로 사람들이 쪼개니까 서울시가 2003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 날 공포가 됐어요. 그 전에 무슨 법이었느냐? 그 전에는 도시재개발법이었었어요. 재건축은요, 재개발법에 들어와 있지도 않았어요. 주택법에, 그때 주택건설 촉진법이었죠. 주택건설 촉진법에 지역조합, 직장조합, 그 다음에 아파트 재건축, 리모델링 조합 이렇게 있었다가 요 중에서 아파트 재건축만 띄어서 재개발하고 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시법령이었는데 그건 완전히 열악한 동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없어지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그래서 도시 재개발법에 있던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법에 있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건설 촉진법에 있던 재건축 사업을 묶어서 도정법으로 온 게 2003년 7월 1일이에요. 제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7월 1일 날 법이 딱 공포가 되고요. 8월 달쯤에 서울시가 어떻게 발표했냐면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갠 거는 아파트를 24평 줘가 아니고요. 안 준다. 네. 그럼 여기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갠 대한민국 1호가 누굴까요? 정확하게 99년도에 있었어요. 그 일이. 누구였을까요? 참고로 저는 교수는 아니에요. 저는 교수는 아니에요. 제가 여기 협회 와서 이렇게 뭐 수업을 한다고 저는 교수라는 분들이 교수란 직책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교수는 아니고요. 그냥 한 회사를 그냥 운영할 뿐이고요. 저는 학교 쪽하고 멀어요. 저는 교수는 아니고. 하여간 제가 한 거는 맞는데 제가 왜 했냐면 저는 그때 99년도가 잘 기억해 보시면 그때가 어떤 때냐면 IMF 직후였단 말이에요. 제가 쪼개서 아파트를 여러 개 받든 뭐 하든 뭐 할 건데 팔리질 않는데. 근데 99년도 제가 조합에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경기가 완전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다가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저한테 팔아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조합의 임원이니까 이주비를 제가 정했거든요. 근데 조합은 한 명당 5천만 원씩 이주비 정했어요. 무이자로. 그런데 이 사람은 다가구 6개를 가지고 계신데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사를 내보내요? 6가구 중에서 다 3,500, 4,000, 3,000 그때 당시 방 투룸, 쓰룸 있었는데 이사를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줄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어. 이렇게 한 6, 7개월을 유지를 해요. 그래도 버티잖아요. 버티면 좀 더 줘요. 근데 처음부터 더 주진 않아. 버티다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막 세입자한테 쪼임을 당하니까 저한테 팔아달라고 요청해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6개를 만들면 명의를 6개로 놓으면 해결되잖아요. 이 집이 5천만 원씩 다 받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99년도 말쯤에 건축법 조례가 딱 통과가 됐는데 다가구를 다세대로 변경하는 거를 허용하겠다고 바뀐 거예요. 근데 허용하면 또 뭐 할 건데요? 도정법에서 받아들여주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도정법 조례가 딱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관리처분 전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파격적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현장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대신에 계약금은 걸고 중도금, 잔금은 이주비로 대체하자. 이주비 받아서 주겠다. 대신에 이주비 때 명의를 우선 넘겨달라. 중도금 신청 때. 그때 다 한 개 한 개씩 하면 하겠다. 대신에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계약 이후에 바로 제가 신청하는 건축행위를 본인 이름으로 해달라. 네, 이해됐죠? 이분이 본인 이름으로 건축행위를 해서 6개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이주비랑 한 개씩 신청해서 중동을 치러 나가는 거죠. 6개를. 그래서 6개를 제가 사는데 돈이 얼마 들었어요? 네, 0 들었어요. 0 들은 게 아니고요. 무이자 5천원씩 받았고 유이자 2천원씩 또 받았어요. 그래서 1억 2천원에 돈이 남았어요, 제가. 근데 그게
그 현장이 그로부터 2년 있다가 2001년도에 분양했고 2002년도에 입주했는데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피가 개당 1억씩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6억을 벌었는데 근데 제 에코티는 얼마였어요? 예, 0이었죠. 예. 그러면 제가 돈을 벌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자랑을 해야 돼요? 예, 지금은 가만히 있어요, 저는.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 정도를 넘어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그때는 저는 너무 어렸어가지고, 그때는 막 차도 좋은 거 뽑고, 예, 이렇게 어깨에 막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막, 근데 제 사수가 이제 법대 나오신 분인데, 저를 만난 게 제가 20대 초반 때, 그분이 30대 초반 때 만났는데, 이분이, 사법고시를 12년 준비해서, 예, 단 한 번도 1차도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으신 분인데 되게 똑똑하신 분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분이 저희 조합 사무실에 놀러 와서 요즘에 뭐 하고 사니? 저 이거 해서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이제 바로 알잖아요. 이분이 바로 이문 희경동에 가서 50개를 250개로 쪼갰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시가 바로 그분만 쪼갰느냐? 또 그분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차 바꾸고 또 막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주변에 막 쫙 하니까 옥수, 금호, 용산 뭐 전부 다 거기다 쪼갠 게 난리가 아니었죠. 예, 그 난리가 아니니까 이제 서울시가 2003년 7월 1일, 8월 1일쯤에 다가구 다세대 쪼갠 거는 아파트 안 줘. 딱 돼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 산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갔어요? 서울시로 다 달려갔어요. 서울시가 끝까지 안 줘. 예, 안 줘, 안 줘, 안 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다시 어디로 달려갔어요? 판 사람. 예, 예. 그러니까 제 사수는 중국으로 튀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게 다 사실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협의체를 만들어서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씩 걷어서 변호사를 사서 서울시를 로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03년 10월, 12월 로비를 해서 12월 31일 날 조례가 통과가 되기는 그래 그럼 24평까지 줄게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쪼갠 거를 24평 주는 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쪼갠 거는 이제 구분으로 인한 분리 이렇게 대장에 표시가 되거든요. 쪼갠 것 중에서도 전용이 좀 크다. 이거는 좀 그래도 좀 또 예외로 두자. 그래서 전용이 60이 넘으면 또 30평대 가는 규정이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사라진 규정인데 제가 이제 이런 거 왜 보여드리냐면 법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갔더니 옥수 12구에 갔더니 다가구 다세대 쪼갠 거 대지집은 한 10평 되는데 건평이 55제곱미터예요. 이게 60제곱미터면 30평 받잖아요. 근데 55제곱미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24평 받는 거예요. 근데 24평 받는 이 물건이 1억 3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물건이 되게 많아요. 100개 나와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사. 그런데 그 현장에 대지분이 한 20제곱미터 정도 되는 게 3억 6, 7천, 8천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두 개 합해서 30평 달라고 하면 원가가 얼마예요? 2억 6천. 요거는 3억 6천, 3억 8천. 바로 합해서 팔면 1억 벌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사야겠다. 저희 직원들한테 물건 다 얻어와. 불광동, 옥수동, 금호동 물건 다 얻어와. 다 걷어왔어요. 엑셀로 물건 어디 부동산에 무슨 물건 나올 거 다 정리했어요. 자, 저는 이제 딱 결정만 하면 돼. 결정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직원들 쫙 가서 그 물건 다 사오는 거예요. 되는데 뭔가 깨름직한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아니다. 물어보자. 전용 면적을 55제곱미터짜리 두 개 합하면 전용 면적을 110제곱미터로 봐주겠느냐 라는 걸 제가 서울시에 지시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 답변이 전용 면적은 합칠 수 없다. 그냥 전용 면적은 전용 면적일 뿐이다. 그러니까 55제곱미터짜리 두 개 합한다고 60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24평짜리 두 개 합하면 24평 가라 이 뜻이에요. 이제 사면 안 되겠죠. 이제 헛수고한 거죠. 그래서 내버려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제가 신문사를 차렸죠. 신문사를 차려서 신문이 잘 팔렸어요. 그때 제가 유타운 신문이라고 주간 신문사를 차렸었는데 잘 팔렸었어요. 제가 주간 신문 중에서는 그때 당시 대한민국 1등 했었거든요. 6천 개 주간 신문사 중에. 근데 잘 팔렸는데 뭐 유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호재도 있었지만
저희 기자들이 계속 법령을 막 보는데 법령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총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중간에 어떤 왜 들어간지 내용이 없어. 네. 내용이 없고요. 그냥 총이란 글자가 딱 들어간 거예요. 전용 면적의 주거 전용 총 면적.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합해도 된다. 아까처럼 두 개 합하면 30평 주겠다. 그러면 요게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요 총의 의미를 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겠죠. 근데 저는 알죠. 왜냐면 저는 제가 질문을 넣었으니까. 그건 달려가야 돼요? 안 달려가야 돼요? 다시. 네, 달려가야 되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무슨 생각했냐면 신문사가 너무 잘 되니까 아 이제 저는 투기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신문사 사주로서 투기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엄청 후회를 해요. 그래서 저는 단 한 개도 사지 않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후회를 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그냥 제 신문에 실었죠. 두 개 이상 합산해서 된다. 이렇게 실었죠. 제가 신문사에 실었더니 이 신문이 그대로 한국경제에 실렸어요. 제 이름하고 같이 나갔는데 이거 나가자마자 1억 3천 하던 게 1억 8천, 1억 9천까지 뛰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뭐 농담을 하는 얘기고요. 저 투기 안 해요. 농담을 하는 얘기고 저는 항상 투자만 해요. 근데 투자랑 투기랑 뭐가 다른 거죠?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죠? 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법이 하나만 바뀌어도 그 안에 돈들은 어마어마하게 움직인다. 왜 국회의원들이 데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법 한 줄을요, 심표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몇 조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요.